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MF로 힘들던 시기, 대한민국은 D건설사에서 당시 뉴욕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방한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딴 여러 가지의 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트럼프 월드타워들을 한국에 분양해 당시 돈으로 약 700만 달러, 약 한화로 100억 원 가량의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을 그의 로열티 판매만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IMF 외환 위기를 맞았던 한국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힘든 건 한국뿐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금융이 요동치며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국제 금융 세력들이 흔들어대면서 뉴욕 등 미국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중산층과 트럼프와 같은 부동산 재벌을 곤혹에 빠뜨렸고, 트럼프도 이 시기 파산 직전의 사태로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한때 D그룹 회장이 트럼프를 만나 직접 사업 논의 끝에 한국 D건설은 그 어렵던 시기 트럼프와 함께 뉴욕 맨해튼의 미드타운에 트럼프 월드타워를 지었습니다. 총 72층 규모의 당시로서는 상당한 랜드마크였으며 건물을 지을 때 국제적인 엘리트들의 집결처인 뉴욕 유엔 본부 청사가 가리워진다며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파산 직전 위기였던 트럼프를 믿고 이런 랜드마크를 건설을 투자 및 시공을 해줄 그룹이 마땅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거의 제일가는 그룹인 D그룹의 투자로 인해 이 사업은 성공했고, 분양 몇 개월 만에 대략 500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 수익을 얻으면서 파산 직전에 트럼프를 살려준 뜻밖의 은인 역할을 한국의 한 기업이 해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월드타워가 완공되던 시기, 한국의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D그룹은 공중 분해되고 말았고, 한국은 IMF 외환 위기 시기 최대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트럼프의 정계 진출과 성공의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국제 금융 엘리트들은 어쩌면 트럼프의 기사회생에 대해서 못마땅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의 기사회생을 도운 D그룹 해체를 꾸민 게 아닌가 하는 황당한 소설 같은 음모론까지 나올 수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아무튼 D그룹의 부도는 여러 구체적인 이유와 슬픈 사건이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월드타워의 성공 후 트럼프는 승승장구하여 정계에 진출에 성공했고 2차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2017년도 한국 방문 당시 일부러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탑승하고 서울과 함국 일부 지역을 하늘로 관찰했는데, 당시 여의도에 우뚝 선 그의 이름을 딴 여의도 트럼프 월드타워를 일부러 보이게 헬기 높이에서 특별히 그의 건물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당시 여의도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멋진 경제 발전 스카이라인과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반응이 이어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IMF 말기 해체된 한국의 D그룹 중 조선소를 계승한 초대형 방산업체로 성장 중인 H그룹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뜻밖의 호재를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즉시 한국에 전화를 걸어 조선업 분야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그에 대해 그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해군의 함선은 무조건 미국 영토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존스법 법령을 최근 개정하여 한국에서 건조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 100여 대의 전투함선을 2050년대까지 건조하기로 하면서 규모만 1000조 원대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에서 밝히고 있는데, 한국의 수십 년간 조선업 일감이 끊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감이 매우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있다면 한국에는 해군 관련 국제 방산 재벌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일부 나라들과 약간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세계적인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100년 후에 예측된 내용과 놀랍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임기 중 혹은 그 이후 장기간 이어질지 모를 트럼프 엠파이어 시대에 트럼프의 미국과 우호적이게 될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인도.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트럼프를 바로 찾아온 인물 중엔 인도 모디 총리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브릭스, 글로벌 사우스,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한 인도를 이끌고 있는 제1권력자입니다. 인도가 반미주의 국가가 될지, 아니면 과거처럼 제3세계 작전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될지, 아니면 친미 국가가 되어 확고한 반중 체제가 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과거처럼 중립노선 제3세계 작전을 취한다면 인도는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런 나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중 어느 나라에도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곧바로 트럼프를 찾아왔습니다. 모디 총리는 최근 힌두 민족주의를 추구하며 14억의 인구 대국인 인도를 하나로 묶으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대국을 꿈꿨죠. 하지만 지난 바이든 임기 당시에 인도에 이렇다 할 만한 제조업 부흥이 일어나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와 인도 모디 총리 간의 회담에서 반도체, 양자 컴퓨팅, 안보, 방산, 원자력 분야 등 다양한 분야 간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인도를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도를 밀어주는 배경에는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도가 중국과 대립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의 상황이긴 합니다. 고대 시기부터 인도와 중국 간의 큰 충돌은 찾아보기 어렵고 1962년도 인중 전쟁을 제외하고는 큰 충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인간이 넘기 힘든 산맥지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티베트, 카슈미르, 아루나찰프라데시 등에서 인도와 중국 간 충돌 문제가 생기려 하면서 과연 인도가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여부에 따라 인도의 성장세가 예측됩니다. 인도가 기존처럼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브릭스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수록 인도의 미래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나마 최소한 트럼프 임기 중에서만큼은 인도와 미국 간의 밀월이 이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일본 내에서 더 이상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의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적 생명 연장이 어렵다는 것을 최근 몇 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극우적 정치 성향의 목소리가 많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야스쿠니 문제 등의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한미일의 협력 연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외부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외부적 힘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미일 연대 파괴 균열을 야기하는 움직임은 외부적 힘에 의해 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역시 중국이라는 매우 커지는 문제에 의한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추구, 고립주의 추구 등의 방향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외부적인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패권 확장주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해가 된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경험했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의 세력 역시 균등하게 크게 하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철저하게 균형을 잡고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과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전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며 트럼프는 이러한 방향으로 철저하게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건 일본의 경제 성장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 유지 관리되도록 유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방향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역시도 철저하게 균형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지정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의 예측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그는 2050년대에 약간은 부정적인 결말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힘이 너무 과도하게 비대해져서 결과적으로 2040년, 2050년대 들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그는 예측했는데 그의 소설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세 번째, 폴란드. 최근 미국은 폴란드에 대한 무한 신뢰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토 대부분의 국가들이 군비 감축 등 국방비 지출에 약간 게을리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군비 지출을 통해 대규모 방산 물자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폴란드가 지금 자체 물량만으로도 모스크바까지 진군하고 남을 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군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인구는 3,600만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에서 자유를 찾아오는 젊은 청년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능 있는 인재들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뜻밖의 국가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과거부터 폴란드가 2020년대 이후 갑작스럽게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상당 기간 강대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책이 출간됐을 2000년대에 이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현재 눈앞에 온 상황입니다. 당시 그는 독일은 반미 국가가 될 것이고 폴란드는 친미 국가가 되면서 국가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최근 독일은 그린란드 관련 문제로 약간 독일과 부분적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는 동구권 출신입니다. 그만큼 폴란드 같은 구동구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트럼프에게는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발칸반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로 이어지는 동구권 국가들의 성장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번째, 한국.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메시지를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린란드 문제, 통상 문제, 나토 방위비 문제 등으로 유럽의 전통적 우방국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반면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방국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상당히 필수적인 상황이며 특히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의 도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 역시 대중국 견제 전략을 위해서는 일본의 성장이 이어지겠지만 일본의 과도한 성장은 미국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과 한미 파트너십 유지가 필요하다는 언급 등이 나오면서 한국의 성장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 나오는 네모 버튼을 클릭해서 국토전략TV 정기 후원자가 되세요.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비공개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단돈 990원에 가입 가능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